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아파치의 라이벌 하보크. 명질상 현존 최강의 공격력 헬리콥터는 아파치인데 이 아파치 헬기에 대적하는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궁극의 라이벌인 테디나 송대관 씨도 서로 물어보면 이거 불편해하거든요. 내가 왜 제 라이벌이냐고. 네, 이거 진짜 아파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그렇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러시아가 무슨 뭐 423대 뭐 신형 헬기 도입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걔죠, 얘가.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예. 물론 420m대가 다 걔는 아닌데. 아, 다는 아니에요? 예, 아, 예, 그래, 일부 예, 일부. 예, 그런데 하여튼 그 뭐 당연히 주인공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제 2027년까지 신형 헬기들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96대가 오늘의 주인공인 하보크입니다. 근데 원래 정식 제식명은 개량형인 Mi-28NM이고요. 현재 러시아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Mi-28N의 전자장비하고 이런 성능 등을 대폭 개량한 그런 모델인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딱 공격력 헬기가 생겼네요. 아파치와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좀 달리 느껴질 텐데요. 외형이 좀 특이해요. 앞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면에서 보면 꼭 우리 누구 뭘 닮았냐? 우리 쥐 선생을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쥐 닮았다 그러지 무슨 선생이라고 뭐. 저런 표현도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런 게 무슨 뭐 전집 중에 전 선생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군사마녀 사이에는 이제 쥐보크라고 그런 이제 한국 우리 그 한국적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러시아 육군에서도 애칭으로 미키마우스라고 뭐 이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파치 대항마로 이제 유명한데 이게 사실은 그 아파치보다 좀 체급은 높아요. 그래서 기본형을 봤을 때 아파치 무게가 원래 한 5톤 내인데 이 하보크는 무려 8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한 60%가 사실은 더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 무겁다고 속도가 많이 느리냐? 그건 아니에요. 엔진 출력이 아파치보다 세요. 높아가지고 그래서 2,400마력의 클리모프 엔진 2기를 장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고 속도라든지 뭐 상승 능력 뭐 이런 비행 성능에는 아파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번에 보도된 이 Mi-28NM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Mi-28N을 이제 기본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08년부터 이제 개발을 했고요. 개발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레이더 피탐률, 운용거리, 무장관리 체계, 최대 속도, 공대공 전투 능력 등에서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여기에다 이제 또 네트워크 중심 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고요. 근데 현대적인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영상, 표적 정보 등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또 무인기와도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Mi-28N을 기본으로 했는데 Mi-28N은 최고 속도가 324km거든요, 시속. 근데 요거는 이제 최고 속도가 400에서 5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고 속도 성능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형태이고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 정도 속도가 나면 뭐 헬리콥터의 특성상 제트 전투기와도 교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트 전투기와도요?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신형 그런 헬기는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러시아 헬기의 경우 그러니까 뭐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진짜 맞짱 뜰만 하겠는데 공대공 미사일 있고 뭐 그렇게 기관포 있으면 좀 싸울만 하겠네요. 그러면 하보크가 처음 이제 양산된 거 이게 하보크가 언제 처음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1987년에 첫 양산이 됐으니까 나온 지는 좀 됐죠. 근데 사실은 아파치는 이보다 더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주력 공격 헬기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보크의 등장에는 당연히 라이벌인 미국 이 공격 헬기가 큰 영향을 끼쳤고, 그럼 당연히 누구냐? 아파치가 이제 당연히 하보크의 등장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방 세계는 그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치가 사실은 공격 헬기 대명사처럼 돼 있죠. 물론 이제 유럽의 타이거 2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파치가 뭐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이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제 군의 재무장화를 추진하면서 좀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아파치에 대응해서 좀 여러 가지 공중에서의 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이 MI가 이제 밀입니다. 밀이라는 러시아에서 헬리콥터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이제 여기서 만든 게 공격 헬기로 MI-24 하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 람보 영화에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그거요? 예.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기존의 하보크의 야간 능력을 강화시켜서 MI-28N 나이트, 이제 야간 능력을 강화시켜서 N형을 선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MI-28도 그러니까 뭐 N이 있으니까 다른 모델도 있겠죠. 그래서 A부터 해가지고 뭐 대략 N까지 한 120여 대가 넘게 생산이 됐고요. 그동안 뭐 케냐, 이라크, 인도, 알제리,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뭐 F-22와 뭐 수호이 57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 목표상으로 수호이 57이 뭐 3분의 1 값을 막 그 목표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보크와 이 아파치 가격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 롱보 레이더가 달린 것과 안 달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H-64E 가디언이라고 아파치 헬기 36대가 도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그 무장을 뺀 그 아파치 헬기가 한 320억 원대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무장을 포함하면 이거보다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파치 경우는 뭐 보통 한 400억, 500억 안팎 이내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일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파치가 한 대에 1,000억이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이제 몇십 대를 생산하려고 그랬는데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숫자 줄면 단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한 대에 헬리콥터가 전투기도 아니고 1,000억이 넘어가니까 일본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3대 정도 도입을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치는 일본이 갖고 있는 아파치예요. 근데 그건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이고, 정상적인 아파치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비쌀 때 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틀어지면서 그렇게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부품까지 다 국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화를 하면 가격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일본이 자위대가 도입하는 무기는 다른 나라 무기보다 비쌉니다. 거기다가 원래 계획됐던 거 숫자가 줄어들면서 확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할 그 헬리콥터 가격이 나왔는데, 일본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비싼 경우는 없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장을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50억 원대에 들여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하복 요거는 대충 추정가가 하보크의 경우는 아파치보다 당연히 러시아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죠. 그래서 대략 뭐 3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10% 뭐 20% 뭐 쌀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면. 자, 그러면 앞서 뭐 롱보우가 뭐 그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 레이더 아파치에는 그것도 초코파이라고도 또 부른다고 하는데요. 롱보우 레이더. 그러면 하보크는 뭐 이렇게 초코파이 뭐 이런 것처럼 뭐 또 상징할 만한 뭐가 없습니까? 저는 아까 그 G도 그렇고 우리나라 밀떡들이 참 이름을 잘 붙이시는데, 일단 아파치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진정 초코파이입니다. 생긴 게 진심. 이게 초코파이 이게 진짜 예. 보면 초코파이 진짜 많이 닮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정말 이름 잘 붙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AH-64D 아파치의 초코파이 롱보우 레이더이면 하보크는 어떠냐? 여기 이제 하보크 레이더거든요. 동그란 거. 그거는 이거 쪽쪽 빠는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그 막대기 달린 거? 추 어쩌고요. 네, 그러면 그거 딱 그건데요? 예,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밀떡들이 붙인 이름은 초코볼이에요. 예. 저는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아파치가 롱보우면 이건 좀 작고 뭐 짧아 보이는 것은 숏보우라고도 하고요. 네. 생긴 것 다르니까 또 성능이나 기능 좀 차이가 나겠죠? 우선 아파치 롱보 레이더의 경우는 이게 대략 한 10에서 15km 이내 범위 내에서 무려 1000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 숫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중에서 128개는 동시에 추적해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걸 먼저 공격해라 이런 걸 지령할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6개의 목표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30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반면에 이 하보크의 초코볼은 어떠냐? 하보크 이 레이더 역시 사실은 아파치 롱보 레이더, 이 초코파이 레이더를 이제 모델로 해서 사실은 이제 개발한 측면이 있는데 초코볼 이게 정식 명칭은 이제 아바 레이더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진 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MI28N형부터 이제 장착이 됐고 이 별명은 아까 초코볼도 있지만 롱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숏보 짧다. 네. 예, 롱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작고 짧기 때문에 숏보라고 이제 불리는데 실제로 탐지 거리는 롱보보다 더 길다고 그럽니다. 아까 롱보가 10에서 15km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20km 정도 그래서 좀 길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미사일 유도 능력,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이제 롱보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아파치는 16개의 목표물에 대해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보크는 그 위에서 2개 정도. 그러니까 좀 지금 8분의 1이나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나네. 그런 물론 이제 동시에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것도 좀 과거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최근에는 이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딱 탐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파치 하면 그 유명한 뭐 게임에도 자주 나오는데 지옥불, 헬파이어 그래서 딱 떠오르는데요. 진짜 전차 킬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하보크는 이런 헬파이어 같은 이 킬러의 위상을 갖추는 그런 무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저 러시아에서 그런 거를 뭐 간과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저 레이더 당연한. 성능에서 제가 약간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8분의 1이라서 네. 대신 이제 세야 됩니다. 더 강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요. 네. 아파치가 헬파이어를 16발을 장착을 하는데 우리 하보크도 역시 최대 16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형에 탑재된 미사일은 AT6 스파이럴 대전차 미사일과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아타카가 장착이 되고 하보크 N형 같은 경우도 A11 아처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이 좀 주목할 만한데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네. 최대 8km 사정거리를 갖고 아타카 미사일이 명중률이 3에서 6km 범위에서는 96% 이상이고 대전차 미사일이 3에서 6km면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이 미사일은 날카로운 탄두와 950mm, 뭐 1000mm의 폭발 반발 장갑을 비롯한 장갑총을 관통할 수 있는 그 성형 작약식 탄두를 장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가장 최신 기종이 MI28N M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제 러시아에서 발표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신형 미사일은 두 종류입니다. 아타카를 이제 개량한 건데요. 9M120 아타카 5형인데 이거의 이제 5형의 발전 형태인데 아까 이제 레이저로 유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아타카는 사거리가 한 6km 되는데 이 신형은 그보다 8km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공격 헬기에 전자광학 탑재 장비가 있는데 이게 GOES 451M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주야간에도 목표물을 추적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더 유도 방식의 이제 미사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9M123 크리잔테마 미사일인데 이거 역시 원래 기본형 크리잔테마는 사거리가 6km인데 신형은 8km 이상으로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MI28N형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날개 하부에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정밀한 표적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표적을 보지 않고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공격형 헬기 하면 탱크 잡는 이 탱크 킬러 느낌 더하기 막 기관포 빵빵빵빵빵빵 막 이렇게 막 연기 날리면 쏘는 것도 이게 또 그렇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이 기관포 이것도 또 좀 분석해 주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기관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보병이나 뭐 탱크나 또 땅에 있는 여러 목표를 공격할 때 아주 주요한 무기인데 시프노프 2A42 30mm 기관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좀 위용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이 기관포는 원래 러시아의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 중에 BMP-2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주무장이었습니다. 주력 기관포로 장착됐던 이제 그런 거고요. 이 BMP-2 외에 BTR-90 차량용 장갑차 그리고 T-15 아르마타. 아르마타 그 우리가 다뤘던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전차 외에 그 보병 전투 장갑차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30mm 기관포 장착한 형이 있는데 거기에 장착된 이제 그런 기관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하보크보다 러시아 헬기 중에 더 좋아하는 게 이제 까모프 50, K50인데 이 까모프 50에도 이제 이 기관포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관포가 뭐길래 하여튼 온갖 그 유명한 이 장갑 이 무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기관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어라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무슨 그 비속어를 쓰려던 게 아니라 이게 시프노프예요. 이게 시프노프 근데 이 시프노프 기관포의 장점이 뭔데 다 이것만 장착을 합니까? 일단 뭐 작동 방식은 가스압 방식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듀얼 피드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포수가 사용 탄종을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약창이 두 개란 뜻이에요. 뭐 인마 뭐 대인 네, 그런 대인 식인데, 뭐 대장갑 뭐 이렇게 예. 가지고 대차 이렇게 하네. 이 두 개의 탄약창에 당연히 이제 다른 종류의 탄환이 적시돼 있겠죠. 이 사수 선택에 의해서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340발의 유탄, 그러니까 뭐 아시죠 유탄, 네, 유탄 발사기. 예. 그리고 160발의 철갑탄이 이제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 쏘는 것이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800여 발이 되고 이렇게 속도가 높으니까 또 화력도 강하고 유탄도 쏠 수 있고 네. 그래서 전차의 상부 장갑 정도는 어렵지 않게 관통할 수 있다. 네, 그런 성능을 가진 기관포죠. 그래서 이 시프노프가 두루두루 쓰이나 본데요. 그럼 이제 비교가 하면 아파치는 뭐였죠? 아파치 기관포는? 우리가 전에 이제 아파치 다뤘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소개했지만 그 M230이라고 불리는 30mm 체인건인데요. 체인건. 1200발을 이제 탑재를 하고 분당 650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5km 이내의 적에는 정말 가공할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구형 전차까지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제 그 평가가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23회 본 게임에서 이 아파치 다루면서 이 체인건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야간에도 사격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사격할 수 있는 비밀에는 이 조종사의 비밀은 또 헬멧에 담겨 있다.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 기관포도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목표로 사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기 간제사의 헬멧하고 기관포가 연동이 되는 헬멧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장점이죠. 이 헬멧 조준 시스템의 탐지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열 화상 카메라하고 광학 카메라 등을 이제 결합을 해서 120도의 전방 시야각을 갖고 있고 당연히 야간에도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헬멧 시스템은 당연히 하보크에도 장착이 돼 있어서 뭐 특별할 건 없는 거고요. 이제 뭐 기본이에요. 이런 건뭐 디폴트가 기본이고. 됐군요. 기본.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는이라고 하지 모릅니다. 자주 하셨으니까요. 우리 러시아는 우리 러시아는 또 뭐 탄약도 바꿔 쓸 수 있고 그런 게 탄속도 뭐예요.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좋은 거 같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별 대단할 건 없다는 생각이 제 입장이고 그 외에도 이제 하보크에 탑재 가능한 비유도식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20개의 이제 80mm 로켓 그리고 5개의 120mm 로켓을 장착하는 4개의 컨테이너를 또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4개의 컨테이너당 하나당 5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수류탄 발사기 컨테이너, 23mm 기관포,
12.7mm, 7.62mm 기관총, 공중 투하 폭탄, 소위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죠. 와, 5톤짜리 아파치보다 확실히 8톤이니까 당연하죠. 양도 크고. 당연히 공격력이 막 화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럼 뭐 장갑 같은 이렇게 방어력도 그만큼 더 높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산형인 Mi-28N형은 이 또 생존성도 제법 뛰어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아파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엔진을 동체 양옆에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적의 공격에 동시에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체 작동을 위한 보조의 파워 유니트를 이제 갖추고 있고요. 또 이 공격 헬기들은 이제 장갑도 갖추고 있어요. 아파치도 그렇지만 이 하보크의 경우도 이 장갑을 대량으로 장착을 했는데, 이 또 방탄은 그 비싼 타이타늄 이제 장갑을 썼다고 그러고 조종소까지 이제 감싸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공격 헬기 중에 방탄 능력이 가장 강한 헬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100m 거리에서 발사되는 23mm 기관포탄을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100mm면 사실 100m. 100m면 네. 초근접 아닙니까? 초근접? 네. 공격 헬기 앞에서 100m 앞에 누가 적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 가까이 쏘는데도 막는다고 23mm가. 네.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30mm 기관포, 뭐 이게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파치 공격을 받거나 뭐 이럴 때 또 상징할 수 있는 건데, 여간 30mm급 기관포도 일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치 경우도 뭐 일부 23mm 기관포탄 방탄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파치보다는 좀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당시 아파치는 뭐 이렇게 아크릴 방어막인가 뭐 이렇게 조종석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아크릴 모두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 하보크도 이제 조종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입거나 하면 안 되니까. 하보크도 잘 돼 있고요. 네. 그 조종석은 일단 장갑 보호막으로 분리되는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는 이제 계단형으로 배열된 조종석 중에 뒤쪽 높은 위치에 탑승하게 되고, 밑 화기 관제사는 이제 낮은 2인승. 예, 낮은 좌석에 탑승을 하는데, 조종석 같은 경우에는 7.62mm 탄환이나 12.7mm 탄환 혹은 20mm 파편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이 하보크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랜딩 기어가 비행 시에 안쪽으로 접혀지진 않습니다. 랜딩 기어가 안 들어가요. 바퀴 이거 달린 거. 예. 여기 밖에 나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뭐 지면에 충돌을 하거나 저공 수직 추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조종사를 보호하도록 랜딩 기어와 좌석이 충격 수용으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충격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초속 12m로 추락을 하더라도 조종사의 부상이 최소화된다라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N형의 경우에는 이제 회전 날개가 30mm 크기의 파편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가지고 회전 날개 깨져버리면 실정이잖아요. 그럼 무기 많이 달고 있으면 뭐해? 떠 있지 못하면 끝이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저쪽에 뭐 터지고 날 때 파편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영화 보면 이 랜딩 기어가 뭐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체 착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냥 아예 그냥. 그렇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왜 옛날에 헬기 중에 전투 헬기 말고 예. 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헬기들은 되게 스키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죠. 옆에 바퀴도 이렇게 아니고. 두 개. 예, 옛날에 무슨 뭐죠? 그 동그란 헬기도 제가 있고 뭐- 것들. 그 우리 사장님 타고 다니시던 조그만 헬기 같은 거 다 옆에 이제 얼싸님 뭐 이렇게 예. 그죠? 스키 같은 거 달려 있었어요. 그렇죠. 500MD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큰그 500MD 맞다. 그다음 UH-1H도 그렇고요. 예. 그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에어울프 같은 거 보시면 네. 이게 얘는 뭐 거의 초음속으로 다니니까 에어울프 영화 보면은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매끈하게 되고 반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반 정도. 그러니까 속도를 낼 때는 그게 빠를지 모르겠으나 또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사실 안정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복근은 속도도 빠르니까 막 그런 걸 좀 뭐 유체역학적인 걸 잘 해결을 한 게 아닌가 싶죠. 그렇습니다. 좀 대단하네요. 그 랜딩 기어가 그 보호를 위해서 조종사 보호를 위해서 접히지가 않는다. 그런데 진짜
공격형 헬기 정말 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탱크도 네. 많고 장갑차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공격 헬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렇죠. 근데 그 러시아가 사실은 이 공격 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데는 이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 러시아의 아픈 추억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1979년 아프간 침공입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고전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무자히딘 그 반군들한테 제일 공포의 대상이 됐던 존재가 뭐냐? MI-24 하인드라고 불리는 공격용 헬기였습니다. 예. 람보에 나온 게 뭐라? 람보에 나온 아, 영화 그거, 그 예. 헬기가 바로 MI-24 하인드예요. 그래서 그 나름 사진 보시면 포스가 있게 생겼잖아요. 옆에 예. 이렇게 날개 달려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로켓탄 포도 달고 뭐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공격 헬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또 신형 헬기를 개발한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이 사실은 공격 헬기에 본격적으로 관심 갖고 만들었던 게 베트남전입니다. 베트남전 때 그 베트콩들이나 월맹군이 정글에 숨고 이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UH-1 슈이 그 수송 헬기 옆에 이렇게 조그만 보존할기 같은 걸 달아서 로켓탄 통을 양쪽으로 달거나 아니면 한쪽엔 기관포 달고 한쪽에 로켓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용으로 썼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본격적인 공격 헬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H-1G 공격 헬기가 나온 거죠. 지금 우리 군에 쓰는 코브라의 이제 출발점이 그거였는데 마찬가지 이제 소련의 경우도 이런 이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아 공격 헬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게 이제 보면 기관포 그다음에 로켓탄 또 일부 폭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을 하고서 이제 무자히딘 게릴라들을 괴롭혔죠. 근데 무자히딘 게릴라는 당연히 여기 이제 대공 기관총이나 기관포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인드는 7.62mm 기관총을 견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는 12.7mm 역시 또 기관총에도 견딜 수 있게끔 그런 장갑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무자히딘 게릴라 입장에서는 가장 공포의 대상인 그런 존재였고 이 별명이 붙었어요. 사탄의 마차. 엄청난 얼마나 예, 본인들이 당했으면.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격 헬기 하면 보통 이제 2명 정도 탑승을 해서 한 사람은 이제 조종하고 한 사람은 무장사로 뭐 로켓을 쓰든 미사일 쓰든 뭐 그런 포맷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인드의 특징은 이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병력까지 태워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진을 로켓이나 이런 거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면서 바로 거기에 그 적진의 병력을 내려가지고 작전을 펼 수 있게끔 이제 그게 이제 서방 세계 미국의 아파치나 이런 다른 나라의 공격 헬기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었습니다.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송도 같이 하는 그것까지 생각했나 보네요. 네, 러시아는 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예. 항상 이제 공격 헬기를 무기 체계로 발전시키면서 공격과 수송을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베트남 전쟁 때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UH-1의 무장을 탑재해서 활용을 잘 했죠. 그러다가 전문화된 공격형 헬기인 AH-1 코브라가 나타나잖아요. 코브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프로모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조그만데 이 헬기를 만드는 거는요. 이게 로터를 잘 부착을 해야 되는데 원래 설명서에 따르면 로터를 부착하기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가지고 항상 본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 돌아가게 만들었던 게 되게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로터가 또 저기잖아요. 4개가 아니고 2개. 두 개였을 거예요. 2개여서 오히려 쉽지 않았던. 예, 쉽지 않았습니다. 아, 2개예요? 예. 두 개일 거예요. 코브라는. 어쨌든 이제 코브라가 등장을 하는데 당시 소련은 이제 미국의 이런 동향을 다 파악을 했죠, 쉽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공격용 헬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관점이 달랐던 게 코브라는 전문적으로 정말 공격에만 집중하는 뭐 크기도 아주 크지도 않고 그런 이제 헬기라고 했다면 러시아는 이제 수송 능력을 같이 집어넣자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능 헬리콥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MI-24 하인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거죠. 하인드 그건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 좀 오래된 겁니다. 이게 1969년에 첫 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 이제 개발된 이제 그러한 이제
공격 헬기였고 이 1973년 봄에 동독주둔 소련군에 배치돼서 이 서방 세계에 이제 그 존재를 알렸고 그 뒤에 많은 개량형 버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수출됐어요. 50여 개국 여기 도입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북한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원쌤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원래 공격을 주임무로 하지만 병력도 8명을 태워서 이 수송 임무까지 겸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중 강습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이제 공중 강습 훈련을 하는데 UH-60 헬기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송만 하는 거죠. 근데 하인드는 여기다 공격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적진을 초토하면서 바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컨셉을 갖고 있고 무장 기관포는 이제 30mm 기관포를 갖춘 것도 있고 뭐 12.7mm 기관총을 이제 또 뭐 장착한 그런 것도 있고요. 당연히 뭐 대전차 미사일, 로켓탄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한 1.5톤 정도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고 1972년 이후에 무려 한 2천여 대가 생산이 돼서 전 세계에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네. 이 MI-24 하인드는 또 전쟁사에서 최초로 공격 헬기 간의 공중전을 벌인 헬기로 유명한데요. 요거는 1980년 9월에 이라크에 이제 이란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라크군의 MI-24 하인드가 출격을 했고 이것과 맞섰던 상대는 이란군의 AH-1J 그러니까는 C 코브라죠. 코브라 헬기, C 코브라 공격 헬기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딱인데요, 진짜 라이벌 매치. 그렇죠. 당시에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공격 헬기였던 것이고 이렇게 구소련과 미국을 대표하는 공격 헬기들의 첫 대결 1980년 9월 22일에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졌는데 결과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2대와 2대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당시 이라크군의 MI-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둘 다 격추당하는 저로서는 매우 통하네. 네. 2대2 대결에서 2대0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올킬? 오, 근데 이게 원사이드한데요? 아니 체급으로 보면 사실은 하인드가 코브라보다 훨씬 커요. 네. 그리고 무장도 더 중무장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동성이나 이런 거는 코브라가 좀 날렵하죠. 코브라 굉장히 그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릅니다. 창처럼 이렇게 가는 느낌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쌤 안타깝게도 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나중에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 최초 싸움은 그랬고 예. 달라져요? 근데 그 뒤에는 오히려 이라크군의 MI-24 하인드가 더 우세한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자세한 거는 서로 쉬쉬하니까 안 알려지고 있는데 여간 1988년에 이제 종전이 될 때까지 이라크군의 하인드는 6대가량이 손실됐고 이란군의 그 H1J C 코브라는 10대가량 손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첫 싸움 예. 2대0 넣은 거 빼면 4대10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예, 하인드가 이제 사실은 좀 더 우세한 뭐 그런 거고요. 그러게요. 오늘 주제가 아파치의 라이벌 하보크, 하보크의 라이벌 아파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보크가 또 라이벌이 또 있다고요? 아파치 말고? 네, 사실은 하보크가 지금 러시아의 주력 공격 헬기가 됐지만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잠깐 얘기했던 까모프 50 얘기했잖아요. 블랙샤크. 근데 까모프 50하고 원래는 경쟁이 됐었습니다. 러시아의 차기 주력 헬기를 뭐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이 원래 이 러시아의 헬기 산업에 있어서 양대 그 업체 상맥이 사실은 밀하고 그다음에 까모포. 까모포에서 헬기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 산림청 산불전 헬기가 까모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딱 또 제대로 경쟁이 붙었는데 이 여러 가지 뭐 가성비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그 까모포 50은 기본적으로 공대공 전투 능력을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동성이나 이런 건 뛰어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공격력이나 이런 면에서 또 제한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여튼 MI-28이 주력 헬기로 선정이 되고요. 근데 까모프도 보면 의외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까모프 50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50이 알리게이터 같은 경우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여하간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그냥 완전히 버리진 않고 일부 제한된 뭐 특수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제한된 용도로 해서 해군이라든지 해서 각각 뭐 10여 대
생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한번 제대로 다뤄봐야겠네요. 저희 이 소련의 러시아의 이 공격 헬기는 다 둥치 이만한 것만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게 또 샤프한 공격 블랙샤크 같은 것도 있네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러시아도.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뭐 MI 시리즈 중에 지금 이제 주력은 MI-28N, 네,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N 계통이 이제 주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카모프 50 블랙샤크, 그리고 카모프 52 엘리게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공수부대나 해군 보병용 특수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종들이죠. 네. 자, 앞서서 러시아가 공격 헬기의 비중을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런 헬기도 이 사람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죠,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이 없었으면 헬기도 없었다. 누구일지 본방야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잔! 네, 영웅처럼 이것이 나타납니다. 구조 헬기. 그런데 군용 헬기도 원래는 구조 헬기로 개발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콜스키 항공기 주식회사, 미국의 유명한 헬리콥터 제작회사죠. 미국인이 아닌 러시아의 이고르 시콜스키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훗날 헬리콥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1972년 시콜스키가 사망한 뒤에 유품을 정리하던 그의 가족은 시콜스키가 생전에 모아둔 상당량의 신문 스크랩을 찾아내는데요. 과연 어떤 기사들이었을까요? 1906년 9살의 시콜스키는 한 소설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쥘 베른의 소설 정복자 로비르. 과학 천재 로비르는 비행전함 알바트로스를 타고 땅에서 수직으로 날아올라 하늘을 여행하는데요. 시콜스키는 알바트로스 같은 비행기를 꿈꾸게 됩니다. 이듬해 그는 용수철로 추진되는 생애 첫 헬리콥터를 만드는데요.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죠. 이후 성인이 된 시콜스키는 최초의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던 중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콜스키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죠. 망명자 시콜스키 삶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가진 돈은 단돈 600달러가 전부였고 영어도 할 줄 몰랐죠. 수학교사로 일하면서 빵과 콩으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시콜스키와 같은 러시아의 망명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시콜스키의 든든한 지주가 되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중엔 유명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도 있었죠. 무려 5,000달러를 지원해줬다고 하네요. 덕분에 시콜스키는 다시 비행기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초기 쌍발기 중 하나인 S-29를 비롯해 S-35 산발 비행기, S-37 쌍발기, 여러 비행종을 성공적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1938년 시콜스키는 30여 년 전 접어뒀던 꿈을 다시 꺼내죠. 몇 달에 걸쳐 꼬박 헬리콥터를 설계하고 제작한 결과 1939년 9월 14일 시콜스키는 드디어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가 만든 헬리콥터 VS-300이 시험 비행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현대적인 헬리콥터 V-300은 성능을 개선하며 그 후 R4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됐죠. 그런데 시콜스키는 왜 이렇게 헬리콥터를 개발하고 싶었을까요? 쥘 베른 소설 속 주인공처럼 하늘을 정복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콜스키는 자신의 헬리콥터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죠. 1944년 시콜스키 헬리콥터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뉴저지주 샌디욱에 정박한 구축함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승병은 부상자에게 공급할 혈장이 급히 필요했는데요. 이때 뉴욕에서 샌드우까지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혈장을 전달한 것이 바로 시골스키 헬리콥터였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월 21일 미국 에드워드 F. 홀라도버가 하사는 항공기로 부상당한 영국군 3명을 수송하던 중 일본군이 장악한 지역 정글 깊숙한 곳에 추락합니다. 그곳은 전선으로부터 160km 후방에 떨어진 지역인데다가 어떠한 비행기도 활주로로 이용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나흘간 꼼짝없이 갇혀있게 됩니다. 살인적인 습기와 더위 속에서 허기와 갈증, 모기때로 고생하게 되죠. 이때 카터 하먼 중위는 군으로부터 4사람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헬기를 조정하지 못해서 코네티컷주에 있는 시골 스키 공장에서 헬기 조정법을 배웠죠. 그리고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구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시골 스키의 YR-4B 헬리콥터를 몰고 버마에 있는 연합군의 에버딘 활주로로 날아갔다가 그곳에서 사고 지점으로 움직여 4사람을 구출해야 했죠. 1600m의 산악 지역을 통과해야 했고 일본군이 장악한 지역을 날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글의 더위와 습기도 임무 수행을 방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먼은 헬리콥터로 한 사람씩 구출하는 데 성공, 모두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헬리콥터 최초의 전투 구조 임무였는데요. 이후 시골 스키 헬리콥터는 6.25 전쟁 당시에도 총각을 다투는 절박한 순간 많은 부상병들을 야전병원으로 실어 나르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시골 스키 유품 속의 신문 스크랩, 그것은 모두 홍수나 화재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헬리콥터 조종사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시골 스키의 기쁨과 행복도 차곡차곡 쌓여나갔죠. 시골 스키의 바람대로 헬리콥터는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죠. 시골 스키 신문 스크랩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군용 헬기에 구조 헬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구조 헬기로 개발이 됐고, 또 그런 또 역사가 또 있었군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인생의 좀 큰 전략, 시각을 좀 보게 되는데 이 시콜스키가 꿈을 이루기까지 4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꿈을 서두르지 않고 자기가 우선 잘할 수 있는 고정익기 분야에서 먼저 차근차근 경험과 실력을 쌓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작전을 쓰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넘지 못할 벽은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인데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루게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40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매진을 한다면 보통 50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3살, 4살에 큰 꿈을 꾸는 네. 게 어렵잖아요. 네. 형님도 아직까지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아직 꿈을 아직 여러분께서도 다 말이죠. 네. 저도 아직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런 뭐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의 꿈을 계속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격 헬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격 헬기 어떻게 변화되고 또 발전할까요? 우선은 이제 무장 관련해서는 그 우리가 이제 6세대 전투기 지난번 다루면서 이제 레이저 무기 했는데 네. 레이저 무기도 이제 공격 헬기 장착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아파치 헬기에서 레이저 무기 장착해서 시험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이저 무기도 무기 중에 하나 등장할 것이고 또 이제 큰 추세 중에 하나가 무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인 헬기 등장하듯이 무인 공격 헬기도 이제 등장하겠죠. 그래서 무인 공격 헬기에서 그 뭐 레이저 무기 등으로 공격할 수 있고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대폭 향상이 된 그런 이제 공격용 헬기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 뭐 레이저 이게 무슨 뭐 그 일반 비행 그 전투기 그리고 뭐 헬기 뭐 그 선박 뭐 전부 다 비싸게 가네요. 6세대쯤 가면은 내용들이. 예.
좀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리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향후 지금 뭐 6세대 가면 그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의 영화에서 보면은 레이저가 그냥 쏴주면 그냥 다 뚫고 지나가지만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레이저는 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헬기가 거기 유리하죠. 호버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호버링한 상태에서 아주 안전하게 안정된 상태로 레이저를 이제 좀 한마디로 쐬고 이제 찌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반 전투기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무인기 같은 경우도 헬기는 호버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떠가지고 뭐 지형을 살핀다거나 서서 이런 점에서 뭐 정보를 또 제공을 한다거나 그 본부에 이런 점에서 또 유리한 기능이 있어서 그리고 또 헬기는 속도도 느리고 또 자주 이제 호버링 같은 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는 격추 위험성도 전투기보다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안 타는 쪽이 또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레이저 무기하고 무인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게임은 국방TV 앱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코브라 헬기 한 5번쯤 만든 것 같아요. 다 실패했어요. 다. 네. 그 같은 제품을 똑같이 타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회사가 여러 몇 년에 군데? 걸쳐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저도 뭐 국내에서도 좀 비싸고 잘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당시 돈은 500원짜리 이런 거 싼 거 하다가 네. 요만한 거요. 나중에 이제 이만한 것까지 만들었는데